안녕하세요. 서초 50플러스 센터 BTX 강사 권은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중국을 보는 제3의 눈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내에서 중국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시진핑이 3년임을 할 것이냐, 그리고 3년임이 결정된 이후에 과연 중국이 어떤 정책을,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한국 간의 교역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좀 거부감이랄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도 적지 않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국 간의 한중 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새롭게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지, 그것을 풀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제가 왜 제목을 하필 제3의 눈으로 했냐, 그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5년 동안 중국에 근무하면서, 제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도 아니고, 또 중국인은 아니지만은 한국인 중에서 중국을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전문가와 일본인의 중간, 또 중국인과 한국인의 중간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 한국과 중국 간에 있었던 일들, 그런 과정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이제 방향으로 잡고자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글자가 좀 많습니다. 글자가 많은데 여러분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다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좀 거슬리더라도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첫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아마 지금은 시진핑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사드, 또는 동북공정,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중화요리, 중국 주식, 중국 빼갈 술, 또 중국 차, 아니면 화웨이, 북경 상해 도시, 계림운남 같은 또는 실크로드라든지 차마고도 같은 그런 관광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15년 근무했는데요. 94년에 처음 나가서 2020년까지 4번 나갔습니다.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4번 나갔습니다. 각각 화북에 속하는 이제 북경, 화동에 속하는 남경, 그리고 화남에 속하는 심천,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 속하는 사천성 성도, 이렇게 골고루 근무할 기회가 있었고요. 했던 이런 컨설팅, 에너지, 또 석유화학, 부동산 개발, 이런 쪽의 사업 개발 업무와 그 외에 전략기획이라든지 시장 분석 업무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기간에 중국에 가본 지역을 제가 헤아려 봤는데 한 150군데 되는 것 같고요. 출장이나 방문 이렇게 해서요. 그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헤아린 건 그렇고요. 그리고 현지 업무 경험이 다양한데, 일단 첫째는 홍콩에 상장한 중국 회사, 대기업입니다. 중국에서 200번째 가는 회사에 임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현지 주재원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현지의 컨설팅 회사를 세워서 CEO도 해봤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급한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해설사 도슨트 활동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경력을 말씀드렸고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일단 크게 보자면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교류한 거 너무나 잘 아시죠.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협력 관계가 있고요. 복잡하고 서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최대 투자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투자국이고 교육국이죠.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문화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뭐 거의 핵심적이죠.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요. 그다음 지리적으로는 이거는 운명적이죠.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한국과 중국은 과거, 현재, 미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웃의 하나이고, 또 열린 시각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 담론보다는 구체적인 기록 현상을 갖다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양국 관계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방향성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는데, 첫째, 제가 일단 한중 관계의 흐름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수용과 교류와 전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갖다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뭐 중국, 한국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뒤에 이야기가 좀 풀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은 일단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게 된. 그래서 그 도입해서 학습과 적응을 거쳐가지고 응용, 개선, 나아가서 우리가 독창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교류는, 그야말로 교류죠. 주고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뭐 정부 간 교류일 수도 있고, 상업적인 거래일 수도 있고, 또 뭐 인적인 교류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오랫동안 관계를 축적해온 엄청나게 큰 넓은 그런 저변이 확대된 그런 상황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파는 우리의 그런 개선되거나 독창적인 문물을 전달하고 중국에, 또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온 그런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 우위를 주고 받으면서 함께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용과 교류와 전파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요소는 지금 수용이 일어나고 교류가 일어나고 전파가 일어나는데, 어떤 요소들은 이미 과거에 수용과 교류가 있어가지고 이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요소에 따라서 시기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라시대는 수용만 했고, 고려시대는 교류만 했고, 조선시대는 전파만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각각의 문화 요소별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중첩돼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이제 구체적인 기록과 현상을 왼쪽에 수용과 교류, 전파 이렇게 나눴고요. 가로로는 이제 여러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4개로 나눠봤습니다. 문화예술, 종교, 생활 관습, 산업지리, 역사, 인물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건 이제 이야기 전개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나눌 방법은 여러 가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제일 윗줄 수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용은 이제 문화예술 종교체계에서는 첫째 한자 문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언어랄까 문장이랄까 생활에 쓰이는 게 이제 언어니까 한자 문화가 가장 섬이 되겠죠. 그 한자로서 글을 쓰고 시를 짓고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할 때는 구어는 좀 달랐겠지만은 그럼 서로 이제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한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됐죠.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그 단어들이 이제 한자의 어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게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문자 문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술로 가면 동양화라든지 서예, 이건 중국에서 넘어왔죠. 북붓이라는 그 도구로부터 해서 또 그 그림 그리는 방법, 또 동양화의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온 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음악도 보면 악, 당악, 또 악기. 악은 이제 중국의 고대의 어떤 궁중음악이 되겠고, 당악은 중국의 민속음악이 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악기 같은 것들, 상당 부분이 중국에 들어왔죠. 또 하나의 큰 게 이제 불교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생활 측면에서는 유교적인 관습, 특히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에 주자가래가 생기면서 그게 조선에서 특히 엄격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국 요리,
백주, 차,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옷, 복식, 이런 것도 상당 부분이, 물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개선이 됐지만은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첨성대, 어떤 천문학, 또 뭐 지리서, 그 다음에 도자기를 지금 우리는 그냥 이제 공예품으로 감상하지만은 이 지금 플라스틱이 그릇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다 도자기였죠. 그 도자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어떤 그 산업 제품이었죠. 그 도자기가 이제 중국 도자기 굽는 기술, 1200, 1300도로 올려서 굽는 기술이 이제 중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뭐 옷을 만들기 위한 양잠 기술이라든지 또 목화 이런 그 산업 측면에서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이 중국에 들어왔고요. 그다음 역사 인물로 보면 어떤 사상 체계, 6.25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더 큰 게 이제 중화 사상이 되겠죠. 중국을 종주국, 그다음에 어떤 철학의 중심 또는 지구의 중심으로 생각한 그런 중화 사상이 점차 이제 심화되다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제 김부식 고려 시대 이후로는 이제 완전 굳어졌다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 중화 사상이 들어갔고, 그다음 정치 체제, 과거 고려 조선 뭐 또 그 이전에도 삼정성, 육부 체제 이런 그 정부 조직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정부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수용의 사례 중에서 2개만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재변에 깔려있다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 큰 담론보다는 오히려 작지만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수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례는 순담계곡이라는 겁니다. 순담계곡 하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강원도처럼 그 한탄강에 있는 그 계곡입니다. 순담계곡을 이용하기 전에 순객노회라는 그 고사성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의 그 서진시대에 장한이라는 그 시인이 있었습니다. 문인이었는데 이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장한이라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하루는 가을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문득 오중의 순채와 농우회가 생각나서 말하기를 인생이란 제 마음 따라 살아야지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 천리 밖에 나와서 벼슬에 얽매이겠느냐 하고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중은 자기 고향인데요. 여기에서 순채와 농우회에서 이제 순객노회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순은 이제 순채의 순자고 갱은 이제 약간 걸쭉한 국이라는 뜻이고 탕 이런 뜻이고 노는 농어입니다. 그 회자는 이제 농어를 얇게 뜬 거고 얇게 떠서 이제 국을 끓이는 거고 이것도 국이죠. 순객노회라 그러는데 글자만 보면 순채로 만든 탕과 노로 끓인 국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은 이 사자성어에 숨어있는 뜻은 고향이 그리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순남으로 돌아가서 한탄강의 그 상류에 있는 그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에 있는 이제 순담이라는 그 지명의 유래는 뭐냐면 조선 정조 때 영의정이었던 분이 관직에서 은퇴한 후에 이곳에 연못을 파고 순채를 심고 순담이라고 불렀다. 이건 이제 철원군 그 군청 홈피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왜 하필 순채를 심었을까요? 그러니까 순채라는 거는 그렇게 흔한 식물이 아니고 또 몸에 특별히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기를 내려주고 뭐 부스럼을 없애주고 뭐 이런 효능은 있긴 있는데 그 설명해 보면 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심지어 뭐 눈에도 나쁘고 치질도 생기고 뭐 별로 이렇게 부작용도 많은 그렇게 뭐 보양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채소라면 채소고 식물이면 식물인데 굳이 이것을 이 영의정했던 분이 심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순객노회라는 고사성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나 관료층들이 이렇게 중국의 고사성어를 따가가지고 그것을 따르면서 그 어떤 지식인의 어떤 멋과 풍류를 즐기고 어떻게 자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전라도에 있는 그 소세원의 그 소세라는 지명도 사실은 그 좀 관련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명을
그 어떤 그 고사성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지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에 가면 서호가 있죠. 서호 잘 아시죠? 가보신 분도 많을 텐데, 절강성 항주시의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해가지고, 아름답기로 유명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요. 또 전설도 많고 그렇습니다. 백사전 같은 전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진에 있는 곳은 이제, 백제라는데, 백제가 뭐냐, 흰 뚝, 흰 제방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딱 사진에 이 부분이 백제의 중간에 있는 이제 단교라는 다리입니다. 단자가 이제 끊어질 단자인데, 조금 설명드리면 왜 단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이 다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이 제방을 따라서 하얀 선이 멀리서 보면 하얗게 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다리 위에 눈이 제일 빨리 녹는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눈이 뚝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단교라고 합니다. 이 단교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예쁜 아름다운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단교의 사진을 찍었고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서울에도 이 서호의 이름을 딴 지명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중국의 명성 서호를 모방해가지고 서울의 서쪽 한강에서 경치가 좋고 물결이 잔잔한 곳을 이름을 서호라고 짓고 그 반대쪽을 이제 동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동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호대교가 있죠. 거기가 이제 옛날에 동호의 그 지역이고요. 서호는 없죠. 서호는 없지만은 서강이 있죠. 서강대교, 서강대학교 아시죠? 그리고 지금 그 밤섬이 있는데 그 부근이 예전에 이제 중국의 서호 이름을 따서 서호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모르던 곳곳에 이제 중국의 어떤 좋은 것을 따가지고 뭐 이름을 붙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또 응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쓰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수용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모르면 그냥 모르지만 알면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류는 이제 유학이라든지 과거 시험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갔었고요. 신라성 해초 스님도 있죠. 그 다음에 법상종의 계열의 그 원척 스님, 그 손오공의 유래가 된 현장법사의 제자죠. 원척 스님이 이제 서안에서 활동을 하셨고, 고려와 송나라 때는 뭐 고려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 또 스님들이 또 교류가 있었고요. 또 생활 간섭 측면에서는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주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면서 교류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죠. 뭐 세월이 갈수록.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는 무역과 산업도 교류가 점차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집단 거주지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인들의 중국 내 집단 거주지가 생기는데 제일 많이 가게 된 계기는 주로 이제 전쟁의 포로가 많습니다. 고구려 당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원나라 침공 또 뭐 그 이전에 또 그 이후에도 뭐 심지어는 나중에 청나라 때 우리 잘 아는 이제 뭐 이야기도 많죠. 그런 이제 포로로 간 사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간 게 상업적으로 가서 정착한다든지 또 뭐 유학을 가서 거기에 눌러앉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신들이 많이 갔죠. 사신들의 교류가 많고 간 분들도 많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가 많았죠. 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역이 일어나죠. 조공무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사신들이 그냥 간 게 아니죠. 상인들이 같이 따라가서 우리 것을 팔고 또 그쪽으로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이제 조선족이라는 존재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조선족, 지금 우리가 부르는 조선족은 사실은 신라 고려 조선 때 넘어간 분들이 아니고 1860년 그러니까 조선 말 거의 대한민국 직전에 한국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이제 넘어간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이제 지금 이제 전후 인구가 240만인가 그런데요. 중국 전체 인구의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뭐 거의 4분의 1, 3분의 1이 한국에 와 있다 그러죠. 조선족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일단 그런 교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제가 두 개만 이제 잡아서 한번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교류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효라는 여인에 대한 건데요.
장차 이인의 청춘을 어찌할까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설료가 누군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설료는 660년에 태어나서 69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660년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백제가 망한 해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라 귀족의 딸인데, 신라 귀족이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주중 한국 대사관의 무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주중 한국 대사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문무왕 김범민의 동생 김인문입니다. 그 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죠. 김인문, 왕세자의 시절에 왕세자의 동생이죠. 김인문이 그 장안,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신라 대사 역할을 할 때 그의 부관으로 있던 장군입니다. 장군이 이제 설료의 아버님이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한 번도 신라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당나라에 자랐고 당나라에서 죽었는데 이분이 15세가 되는 해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된 거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절에 맡겨집니다. 장안 시내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에 맡겨지는데 6년간 절에서 비구니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21살에 환속을 합니다. 환속을 할 때 자기에게 환속한 이유를 서술하는 시를 하나 짓는데 그 시의 제목이 반속요가 되겠고요. 환속하게 된 계기는 이제 결혼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장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과 결혼하게, 이 장군은 나중에 이제 병부상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일단 이 장군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때는 장군이 아니었죠. 이제 그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사천성으로 그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천성을 따라가죠. 사천성 오지로. 거기서 이제 병을 얻어서 불과 33살의 나이로 이제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어디에 묻히냐면 북경 남쪽에 있는 관도라는 곳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이분의 묘가 발굴이 되고 거기서 묘지명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오로지 지금 이분에서 남아있는 건 그 묘지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명에 이런 그분의 시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환속을 하면서 지은 반속요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신분으로 정숙해야 하겠지만 절가는 적막하고 인적도 끊겼으라. 꽃이 아름다우니 향기를 내고 싶은데 장차 이 내 청춘을 어찌할까요? 마지막 이 기절이 중국에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아주 유명 기절인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제가 이제 사례를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많은 사연을 남긴 채 장구한 세월 속에서 진짜 동화되어 갔다. 그 하나의 사례가 이제 서료다. 사실 서료에 대한 이야기는 많고 많지만은 일단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 교류의 사례는 고려영입니다. 고려영은 북경에 있는데요. 북경공항 지도에,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면 북경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북경에 오래 사신 분도 고려영이 어딘지 잘 이름도 처음 듣는 분도 많은데, 그 이름이 고려영이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호기심, 일단 딱 들으면 호기심을 자극하게 돼요. 왜 하필 고려일까? 그래서 고려영에 대해서 이제 남겨진 글이 좀 몇 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왜 그 유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분석한 거는 신채호가 조선상고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싸우고 있을 때 영계소문이 별동대를 보내가지고 북경을 공격했는데 그때 고려영은 그 별동대가 머물던 곳이다. 이게 신채호의 해석이고요. 연안 박지원은 열알기에서 뭘 했냐면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할 때 북경의 동학묘의 부근에 황량대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거짓으로 곡식 창고를 만들어 적을 쏘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뭔 뜻이냐면 북경 근처에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럼 그 적이 뭐냐? 그게 고려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중국 사람 중에 고조우라는 사람은 북경 근처에 고려장, 고려보라는 곳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포로들이 논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풍습을 유지한 채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된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또 바이두,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해당하는 바이두를 검색해보면 일설에는 고려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전용 역참이 있었고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됐다. 그런데 지금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는 지금도 한반도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있고, 이것이 밝혀진다면, 규명이 된다면
한중 관계의 과거를 밝혀주는 타임캡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류의 사례를 2개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는 이제 선종불교가 이제 하나 예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이 이제 최근에 청나라 말기, 혼동기, 그 다음에 항일전쟁기, 그리고 나아가 이제 공산화 시기, 그리고 문화혁명 기간을 거치면서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불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혁개방하면서 불교를 다시 살릴 때, 한국에 와서 많이 불교의 어떤 전통적인 예식이나 이런 걸 많이, 다시 배워갔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남아있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과 같은 그런 안거의 풍습을 아직 그런 전통은 아직, 선종의 전통은, 제일 중요한 전통은 아직 못하고 있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배워왔지만은 그것이 중국이 딱 필요한 순간에 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 외에 관리나 유학자 선생들이 중국에서 많은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랄까,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전달해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생활 관습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원나라 시대에 고려풍과 고려향이 유행했고요. 또 최근에 한류, 고려풍, 고려향은 어떻게 보면 제1차 한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이 제2차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류를 통해서 의식주에서 어떤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유교 전통, 방금 예를 든 그런 청나라 말부터 문화혁명 기간에 어떤 철저하게 전통이 무너지면서 막상 이제 과거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심지어는 공자묘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성균관에, 우리나라 성균관대학교 안에 있는 성균관에 와가지고 어떤 전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또 우리 종묘 사례를 보면서 종묘 재래의식 보면서 또 참고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온돌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온돌은 지금 중국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옛날에는 아무도 온돌 안 썼습니다.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산업지리 측면에서는 이제 현재 중국에 우리가 많은 이제 투자도 하고 있고 기술도 전해주고 있죠. 이건 현대에 와서 아주 가시적인 거고요. 역사나 인물로 보면 신라방, 장보고 잘 아시는 거고요. 또 원나라 때 기왕후라든지 충선왕, 또 독립군 사례, 그 다음에 항일의거, 윤봉길이라든지 안중근 같은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독립운동,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어떤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고 더 분발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줬고, 또 우리 한국인들의 위상을 중국인들한테 재인식시키는 그런 계기도 되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파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려풍과 고려향에 대한 건데요. 간단하게 몇 개의 사례를 들면 충선왕이 있는데, 충선왕은 주로 이제 원나라에 있으면 고려의 왕이었지만은 주로 원나라에 살았어요. 정작 고려에는 거의 안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의 혼혈왕인데요. 몽고족 아버지가 충렬왕이 부인 노국공주 제국공주가 이제 구빌라이의 딸이었죠. 그래서 충렬왕과 몽고족의 여인 사이에서 충선왕이 태어났고, 그래서 혼혈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가인 원의 대도가 지금 이제 북경이죠. 대도에 주로 머물렀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냐면 황희쟁탈전에서 무종을 지지한 공으로 심양왕에 책봉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직접 참여해가 기여를 한 거죠. 역사를 바꾸는데 그 과정을 읽어보면 아주 극적으로 충선왕에 기여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양왕에 책봉돼서, 심양왕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의 넘버2 정도의 아주 높은 자리였습니다. 동북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형제가 수상을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사양하고 싫다고, 그리고 이제 망건당을 지어서 이재현을 불러가지고 학문연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정도로 고려 사람이 직접 중국 왕실의 정권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예요. 기왕후는 관굳이 예를 안 들어도 아실 겁니다. 외국인으로서, 공료로서 황후에 오른 첫 번째 사례죠. 유일한 사례죠. 그다음 환관의 득세 아주 유명하죠. 임백안독고사, 성이 임시이고 백안독고사가 몽골식 이름인데, 이분이 충선왕을 모하면서 티벳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러니까 내시가 그렇게 왕을 모함해서 티벳으로 유학 보낼 정도로 내시들의 환관의 지위가 대단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관은 그 당시에 유명한 환관은 다 고려 출신이었어요. 왜냐하면
한족을 하면 몽고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몽고족들이 일부러 한족을 안 쓰고 한국인을 갖다 쓴 겁니다. 고려 사람들을. 그 정도로 막강한 지위에 있었다는 거고요. 고려풍과 고려형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도 배웠겠지만은 그 원나라 시대에 그 궁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유행했던 고려 시대의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패션. 그 전에 몽고족은 좀 원피스였어요. 근데 고려에서 투피스가 들어가서 저고리가 생겼죠. 그래서 저고리를 어떻게 입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음식은 고려병에서 이래서 이제 밀가루 반죽 튀김, 또 생선국, 떡, 또 쌈 싸 먹는 거, 또 인삼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고려청자라든지 고려종이, 고려먹, 화문석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고려 여인을 맞이해야만 이름 있는 가문으로 취급받았다 그러고요. 그 예문을 그쪽에 남긴 글을 번역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궁중의 급사, 사령 절반이 고려 국내이다. 모두가 그들의 옷, 신발, 모자, 폐물을 먹어가는데 미친 듯하다. 미칠 광자를 써놨어요. 미친 듯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궁중에서 고려향이 임한다. 저고리는 네모난 옷깃에 짧은 팔, 그리고 허리 아래까지 내려간다. 어전에서 이런 옷을 좋아하니 밤마다 그 궁전에 있는 비빈들과 궁녀들이 밤마다 서로 빌려다가 구경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고려 출신이 원나라 황실에서 상당한 영향을 가졌고 고려식 생활과 음식이 한류 붐을 일으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립군에 관한 건데 김학철 분대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글자가 많지만 읽으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원산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조선 의용대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전투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독립운동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뭐 김구, 이승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분들 총 들고 싸우는 분 별로 없잖아요. 이분은 실제로 총 들고 싸웠어요. 총 들고 태행산맥에서 싸우다가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됐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중국에서 무장 항일 투쟁을 하다가 그 포로가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일본 수용소에서 전향을 거부해가지고 수술을 못 받아가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다가 이 정치 이승만 체제를 못 견디가지고 북한으로 갑니다. 근데 북한에 가지고 또 소련을 비판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망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국에 태어나 중국에 투쟁해서 일본에 갇혔다가 남한에 왔다가 북한에 갔다가 다시 중국에 가죠. 근데 중국에 가자마자 또 감옥에 가요. 왜 감옥에 가냐? 모택동을 비판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14년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풀려가지고 1980년에 마침내 풀려가지고 그때부터 작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독립군 항일 독립할 때 이야기를 해도 책으로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항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과거 김원봉, 뭐 우리 밀정 영화로 잘 아시죠? 김원봉의 고향이 밀양인데 밀양에 가가지고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 여사의 묘소도 참배하고 또 역시 같이 동료였던 역시 밀양 출신 윤세주 역사 그 흔적도 찾아보고 뭐 그러다가 나는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중국 연길로 돌아가서 거기서 돌아가시자마자 별세합니다. 한 2달 만에.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이제 유언에 따라 두만강에 띄우죠. 그 유언이 뭐냐면 죽어서 고향 원산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면서 한 독립운동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근대사에 있었던 아픈 기억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이 사람들이 중국에 독립운동을 했냐면 중국을 위해서 일본과 싸우는 것이 곧 한국 독립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위해서 위하는 것이 한국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에서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례가 되겠죠. 제가 뭐 짧지만 간단하게 그동안 한국 한중 관계의 구체적인 이제 기록과 현상들을 갖다 하나하나 소개해 봤고요. 수용, 교류, 전파로 나눠서 또 문학, 예술, 종교, 생활, 간섭, 산업, 지리, 또 역사, 인물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수용, 교류, 전파로 이렇게 나눠봤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면 한중 관계에서 한반도 역할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의 문화의 저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종불교라든지
그것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라든지, 또는 현대의 유교 문화, 중국이 우리한테 유교를 줬지만은 그 문화혁명이라든지 그 과거 혼란기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사라졌던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 사이에 이미 발전을 시킨 것들을 갖다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양 문화에서 우리는 하나의 문화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새로운 방향성과 영감을 갖다가 이 문화, 이 체계 안에 끊임없이 제공해오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예를 들면 한류라든지 의식주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응용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우리의 인재들이 가서 어떤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지금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의 발전 방향을 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의 해온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네가 준 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맞는가 이런 걸 싸울 것이 아니고 서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보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동양 문화권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갖다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고, 네가 줬다 내가 줬다 네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면 것이 아니고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죠. 제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은 거대한 동양 문화권에서 자기 역할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저수지라든지 문화의 저수지라든지 또는 새로운 방향성과 영감을 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동양 문화권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너와 나의 역할과 위상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형성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한중간에 있어왔던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에게 만약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다음에는 중국의 미래를 보는 제3의 눈,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떠한 전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그 외에도 제가 실제로는 중국인들과 워낙 제가 다녔던 중국 회사가 6만 명 직원이 있는데 외국인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국어로 회의하고 대화하고 문서 쓰고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 체계랄까 사고방식,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인과의 그 협상에 대해서 한번 협상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두 번째 꼭지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앞에도 몇 개 예를 들었지만은 중국 속에 남아있는 한국인의 발자취, 이걸 좀 주제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굳이 하나 더 든다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뭐 계림에서 한 달 살기, 저 계림은 한 10번 가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